안녕하세요. 2014년 9월 28일 솜니의 세상 보기 첫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1969년 부산에서 태어났고 수원 파장초등학교, 수원중학교, 유신고등학교, 아주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였고 공군 만기 제대하였습니다. 솜니가 무엇인지 궁금한 분이 계실 것 같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제가 고군산 운도 선유도에 유람 갔을 때 놀러온 대학교 1학년 친구들과 지원 나온 경찰 아저씨와 술자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의 제안으로 홀을 하나씩 짓기로 했는데 제가 권익산이니 전북 익산의 옛 이름인 솜리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경찰 아저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솜리로 정했고 추후에 발음하기 편하게 솜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 아오가 솜리입니다. 세상 보기는 한 주간의 뉴스를 중심으로 제 시선으로 바라본 뉴스를 종합하여 말씀드리고 시청자와 공유하려 합니다. 물론 저희 주관적인 생각이 방송에 반영되겠지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달하려 노력하겠습니다. 첫 방송이라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려 합니다. 나머지 반은 여러분들과 함께 채워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무거운 주제인 것 같은데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첫 방송 첫 주제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은 헌법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의 한 글자를 고치려 해도 국회의원 재석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국민투표도 해야 합니다. 물론 국민투표는 대선, 총선, 지자체 선거와 같은 날에 하겠지만 공휴일입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재헌의회부터 치열한 토론을 거쳐 만들어진 헌법을 여러분은 한번 끝까지 읽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간략하게 헌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은 전문과 제10장 총 130조 그리고 부칙 6조로 구성되며 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그리고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대통령, 행정부 제1관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2관은 국무회의, 제3관 행정각부, 제4관 감사원입니다. 제5장은 법원, 제6장은 헌법재판소, 제7장은 선거관리, 제8장은 지방자치, 제9장은 경제, 제10장은 헌법의 개정으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헌법을 정독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제 생각으로는 1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제안합니다. 방송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읽어보시기 권유합니다. 법제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헌법을 검색하시면 한자가 하나도 없는 순 한글로 된 헌법이 나오고 영문판도 있습니다. 자신의 의무와 권리가 무엇인지 아는 떳떳한 국민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루하셨죠? 한 주간의 정치 뉴스를 정리해보죠. 이번 주에도 핫 이슈는 세월호 특별법이네요. 여야 대표가 회동하여 원내대표들이 협상에 들어가서 합의안을 도출하라는 메시지를 내보냈고 유가족 협의회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의 정신이 살아있는 제안은 수용 가능하다고 한발 양보했네요. 이제 공은 원내대표에게로 넘어갔는데 30일까지 기다리겠다는 정의화 의장의 요구가 양당 원내대표들에게 어떻게 작용할지 잠옷 궁금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 민생법안 처리와 현안이 산적한 것도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 되겠지요. 개인적 바람으로는 30일 이전에 협상이 잘 마무리되길 기원합니다. 꽉 막힌 정국을 푼 열쇠를 가진 사람은 새누리당 김무성 최고위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회담을 요청해놓은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 두 분들의 양력을 잠깐 살펴보자고 합니다. 김무성 대표 최고위원은 76년부터 82년 동해제강 근무, 82년 삼동산업 대표이사, 85년 민주화추진협의회 민화협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민족문제연구소 이사, 89년 기획조정실 차장,
93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행정실장, 93년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 94년 내무부 차관, 제15대 신한국당 국회의원, 한나라당 원내수석 부총무, 한나라당 총재비서실장. 와, 진짜 한 일이 많네요. 16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민화협 회장, 한나라당 사무총장, 한나라당 국회의원, 한나라당 최고위원, 대통령 선거 중앙대책위원회 부위원장, 17대 국회의원, 18대 국회의원. 18대 때는 공천을 못 받아갖고 무소속에서 한나라당으로 다시 들어갔던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한중의원외교 협의회 회장, 한나라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야구단 이구동성 단장, 19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현재 대표 최고위원이시고요.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 양력입니다. 76년 경희학원 이사장, 34대 JC 중앙회장, 14대 국회의원, 16대 국회의원, 15대 때는 떨어지셨나 보네요.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장, 17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의장, 지방선거 기획단장 상임고문, 17대 국회의원, 18대 국회의원, 국회 부의장,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진보개혁령 모임 공동대표, 19대 국회의원,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시네요. 쭉 이렇게 양력을 살펴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정당의 생명이 진짜 짧구나. 무슨 비상대책위원회가 저리도 자주 있고 많나. 문제만 있으면 이합집산하고 당명 바꾸고. 그렇지만 사람은 그대로이고.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발전하고 국민이 행복해지는데 참 우리나라 국민은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현상도 국민의 몫이 아닐까 합니다. 아무쪼록 두 대표가 잘 당을 이끄셔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 서로 토론하고 합의하고 경쟁하는 성숙한 정치 문화가 충만한 정당 의회를 만들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한 주간에 새누리당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살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 건으로 아주 조금 시끄러웠다고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위원회 구성 및 안건 선정에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는데 제 생각엔 이 또한 생산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원래 정당은 좀 토론이 많이 있어야 되는 곳이기 때문이죠. 보수가 혁신하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한 이후로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군기잡기에 나서자 당내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세월호 유가족 폭행 사건에 휘말린 김현 의원의 문제로 좀 시끄럽긴 합니다. 민주당에 전화해봤더니 불만 전화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두 당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혁신하고 비대위 출범하고 다 좋은데 이번 국정감사는 정말 잘 해줬으면 합니다. 여러분들도 꾸준한 관심과 채찍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각 정당에 강령이라는 것이 있는 걸 아시나요? 강령은 국민과의 약속인데 참 좋은 말 많이 써놨습니다. 새누리당 강령을 잠시 말씀드리면 2013년 2월 13일에 제정된 내용인데요. 국민의 행복이 최우선이다. 모든 정책의 입안과 실천에 오로지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을 약속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라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보수적 가치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 희생 그리고 책임 정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역동적인 발전을 주도해 왔다 라고 되어 있으며 도래할 위기와 시련에 위기를 기회로 삼아 세계 속의 당당한 나라 모든 국민이 함께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국민행복 국가를 만들 것을 국민학회에 약속한다. 이를 위해 기존 정강정책을 전면 개정하여 새로운 국민과의 약속을 제시하고 약속 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짐한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이 강령적 새누리당이 추구하는 정치 이념이며 새정치 이념입니다.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의 강령은 안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채팅창에 나오셨네요. 두 정당의 강령이 비슷합니다. 아주 정강정책도 비슷하고 그런 내용들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과는 안 읽겠습니다.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시고 휘황찬란한 문구를 어찌 다 해결할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듯 합니다. 그럼 한 주간의 청와대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캐나다를 국빈 방문하여 한 캐나다 FTA를 체결하였고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협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유엔에서 기후협약 정상회의에 참석했고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하는 등 외교에 힘쓴 한 주인 듯 하네요. 주초에는 송광영 전 교육문화수석이 경찰 조사받은 것이 늦게 알려져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는데,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은 메모리만 있고 처리 장치가 없는 고장난 컴퓨터 같네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문제가 있어도 그 국무위원들을 잘 못 바꾸는 것 같습니다. 잠깐 북한 얘기를 하죠. 너무 빨리 가나요, 제가 지금? 김정은 제1 국방위원장이 와병설이 돌더니 풍토 및 당뇨로 고생한다고 하네요. 공식석상에 최고인민회의에도 불참하고 20여일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또 자율경영제라는 걸 도입하는데 성과의 60%는 개인이 갖고 40%는 국가가 갖는 좀 진일보한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이수용 외무상이 자주권 생존권 위협이 제거되면 핵 문제 풀릴 것이라고 유엔 총회에서 말했는데 큰 의미는 없는 발언인 듯합니다. 항상 북한에서 하던 이야기인 것 같네요.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뉴스에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 아동학대 특례법이라고 9월 29일 내일부터 시행이 된답니다. 아동학대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적극적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네요. 주요 내용으로는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됐는데, 아동학대 치사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집행유예는 불가하고요.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 아동학대 중 상해 및 상습 아동학대 행위자가 친권자일 경우 검사가 친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 범위 확대, 아이 돌보미에게도 신고 의무가 부여되고 의심이 있는 경우에도 미신고 시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 부과한다고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번호는 1577-1391이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또 병이 하나 도지는 것 같는데,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연이어 기업인 가석방 이 얘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및 야당은 당연히 반발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떠오르게 하는 박근혜 정부가 되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 살리기가 먼저냐, 법이 바로 서는 것이 먼저냐를 생각하면 간단한데, 퇴임 후 그쪽에 취직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두 분의 발언도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또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내용인데요. 참 시끄럽죠. 많이 내고 덜 받으라고 하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당장 돈이 적게 들어올 테고 연금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데, 그래서 명예퇴직이 주를 잇고 있답니다. 교사, 경찰 특히 이쪽이 많이 있고요.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만든 김용화 한국연금학회장은 사퇴를 했고, 개편안에 대해서 민간 수준의 급여 및 퇴직금, 실질적인 노동 상권이 보장된다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이 통합되는데 반대 안 한다. 이게 전공로 이쪽의 의견인 것 같은데, 저는 이걸 들으면서 이 생각을 했습니다. 헌법 제7조 1항을 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자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일단 신분이 보장이 된다고 하는데 일반 기업에서 신분이 보장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리고 헌법에서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청백리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자기 주장들이 강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교육 문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특목고 목적에 반하면 폐지한다고 했고, 자사고, 자율형 사립고도 입시정책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폐해가 있다고 했습니다. 원래 목적과 달리 우수학생을 모집하여 공교육의 혼란을 야기하고 교육을 계층화한다고 문제를 제시했고, 모든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자사고하고 특목고도 어느 정도 손볼 예정인 것 같습니다. 너무 빨리 가네요, 제가. 그 경기도 환경 얘기 하나 하죠. 경기도 환경관리소는 경기도 내 폐수를 무단 방류한 이 104개 업체를 적발하여 이들 중 44개 업체는 사업장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물은 생명이다라는 것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답답함을 금할 수 없네요. 잠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환경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우리의 미래인 후손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수 있는가라는 그걸 생각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 하나가 우리들 후손에게 좀 더 좋고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신념을 가지고 노력했으면 합니다. 엘빈 토플러 다들 아시죠? 엘빈 토플러는 미국의 미래학자이자 문명평가인데 엘빈 토플러가 쓴 제3의 물결이라는 책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미래 사회에 대한 예측서로 미래의 변화가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키려 하고 있는가를 저술한 책인데 제1의 물결은 농업혁명, 국가의 성립이라는 국가가 성립하죠. 그때부터. 제2의 물결은 산업혁명, 대량 생산, 대량 소비가 진행이 되고요. 제3의 물결은 정보화 혁명, 정보화라고 하기도 하죠. 요즘에 인터넷 세상, 휴대폰으로 인터넷을 다 접속하는 그런 세상을 예측을 했는데 그럼 제4의 물결은 무엇일까요? 제4의 물결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채팅창에 한번 써보실래요? 몇 분 안 되시지만 아무도 안 쓰시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뭐 나노과학, 우주과학 큰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하고 생명공학 이쪽에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제4의 물결은 환경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이 점점 파괴되어 가고 지구 온난화 문제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산업혁명 이전 수준의 환경으로 되돌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늦었지만 우리의 당면 과제이고 후손에게 물려줄 가장 큰 자산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큰 강을 이루고 환경 보호라는 바다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운동화 똥가방님이 저하고 같은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변호사 수가 2만 명 시대를 도래했네요. 인구 1000명당 1명 시대라고 하는데 변호사가 되면 돈 많이 번다는 생각이 조금씩 바뀔 것 같고요. 로스쿨에서 연간 1500명을 배출하고 있는데 좀 지나면 3만 명 시대도 금방 올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무한 경쟁 시대가 올 것 같네요. 그리고 환경 문제 하나 더 얘기 드리자면 관심 있는 분들 있으셨을 텐데 가조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이 무산된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좋은 대학교 나오셨네요. 참 다양한 일이고요. 저는 갯벌이 파헤쳐지고 영향을 받는 게 상당히 싫었는데 다른 발전을 하는 게 낫지 조력 발전도 상당히 영향이 있다고 환경 영향 평가에서 이렇게 나와서 보완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무산된다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원서를 냈어요. 입당하게 된 동기는 새정치민주연합이 한마디로 개판이기 때문인데 저 혼자의 힘으로 바뀔 것은 없다는 걸 알지만 밖에서 욕하는 것보다 참여해서 바꾸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두 정치인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명은 손학규 전 고문이고 다른 한 명은 천정배 전 의원입니다. 잠시 손학규 전 고문과 천정배 의원의 양력을 소개해 드릴게요. 77년부터 79년 손학규 전 고문은 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운동 간사, 기독교협의회 사회문제연구원 원장,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지 워싱턴대 국제문제연구소 개원연구원,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소장, 14대 민자당 국회의원, 민자당 신한국당 대변인, 15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경기도지사, 대통합민주신당 대표, 통합민주당 공동대표, 민주당 상임고문. 18대 때는 거기 재보선에서 성남 분당을 해서 여당이 강한 쪽에 나가고 18대 국회의원이 보선에서 되셨고요. 현재는 정계 은퇴하시고
전남 강진 다산초당 옆에 백년사 뒷산에 흙집을 짓고 정치활동을 정리하는 저술 중이랍니다. 제가 손학규 전 고문을 다시 보게 된 이유는 그 민생 탐방을 상당히 오랜 기간 하셨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참 멋진 정치인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정계에 은퇴한 것이 몹시 아쉬운데 그때 손학규 고문이 내걸었던 저녁이 있는 삶 참 멋진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면 양력을 쭉 읽어드렸지만 공부는 다 했어요.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민생 탐방한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대통령 후보로 나왔는데 역학구조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꿈을 못 펼치신 것 같고 천정배 전 의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8회 사시 합격. 아마 이게 수석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머리가 되게 좋은 분이시죠. 그리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국제변호사, 새정치국민회의 특별보좌관, 15대 국회의원, 안산 단원 의린가 그쪽일 거예요. 새정치국민회의 총재권한대행 비서실장, 정책위 부의장, 16대 국회의원, 열린우리당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원내대표, 17대 국회의원, 법무부 장관, 열린우리당 상임고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소기업 살리기 의원 모임 대표, 한노의원 외교협회 회장, 18대 국회의원, 그리고 뭐 민주당에서 그 공천을 못 받아서 지금은 떨어진 상태죠. 근데 제가 손학규 천정배 전 의원 하면은 그 법무부 장관 시절에 강정구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역사상 최초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검찰총장이 김종 어떤 그런 분인데 뭐 불구속 수사라고 했더니 검찰의 독립성이 훼손된다 이러면서 사퇴해버리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한참 그때 보선이었을까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표를 많이 잊어먹었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지시를 한 거 보면 표를 잃을지라도 역사에는 올바른 정치인으로 기록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도주, 증거 인멸, 재발에 의심이 없다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국민한테 깨우쳐 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 들어가 보면 손학규 천정배 치면 인물이 나와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천정배라고 딱 치면은 지금 최종 학력이 방송통신대 교육학과이라고 나와요. 분명히 서울대에 나왔는데 왜 방송통신대로 했을까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뭐 중요하냐. 현재 다니고 있고 그게 맞다. 이렇게 보좌관이 되시는 분, 지인인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이 잘 모여서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두 야인이 초인이 돼서 여명을 깨우고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길 기대합니다. 이육사에 초인이 있어 뭐 울게 하리라 뭐 이런 그 시도 있죠. 궁극적으로는 손학규 고문은 대통령 후보, 천정배 전 의원은 국무총리 후보 이렇게 런닝메이트로 다음 대선에 나오면 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다음 정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근데 잠시 먹방을 할 예정인데 먹방을 한 다음에 왜 이런 먹방을 하게 됐는지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힌트를 좀 드리자면 은행나무 아시죠? 은행나무는 고생대 폐렴기 약 2,500만 년 전부터 화석이 발견되고 주라기 백악기에는 노라시아 대륙에서 번성하였다고 하는데 흔히 은행나무를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합니다. 현재 남아있는 나무 중에서 살아서 남아있는 나무 중에서 가장 오래전부터 존재했기 때문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수령이 가장 오래된 은행나무는 천연기념물 30호 용문산 은행나무이고요. 나이는 1100년 정도 됐고 높이 62m, 줄기둘레 14m이고 낙엽이 1년에 2톤, 열매는 15가마를 수확한다고 하네요. 은행나무 열매 외피에는 비오볼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 옷에 오르거나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럼 저 지금 잠깐 먹방을 할게요. 먹방을 하는 이유는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힌트가 여기 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린 부분에. 이게 뭐냐면 은행나무 열매예요. 보이시죠? 은행나무 열매인데 제가 이거 먹방을 하려고 합니다. 냄새는 조금 나지만 달아요. 여보, 디저트 좀 저기 후식 좀 준비해줘. 네. 좀 뜰기도 하고 단맛이 나요. 여보 라면 먹을래요? 커피. 은행나무 열매 먹고 있어요. 외피. 알맹이 말고. 좀 뜰분해요. 뜰분 단맛 납니다. 운동화 똥가봉님 말씀 맞아요. 냄새가 조금 날 뿐이지 옷 안 오르는 사람들은 먹어보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아마 설사에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감 있잖아요. 감. 그 뜰분 맛보다 조금 강해요. 냄새는 좀 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먹방을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나중에 그거 다 먹고 나서 커피 마시면서. 열 개 먹을 건데 지금 6개 먹었어요. 커피를 먹는 이유는 냄새 때문에 먹는 게 아니라 뜰분 맛 좀 없애고 방송을 하려고 먹는 거예요. 달래니까 이게 꽃감 정도 수준으로 달아요. 아, 내일 변비 생기면 어떡하지? 커피 다 됐어요? 네. 아, 얘는 좀 맛없다. 덜 달다. 똥꼬병님 뭐 하셨어요? 드디어. 괜찮을 것 같아요, 윤행. 이게 좀 더 뜰거예요, 진짜로. 전에도 많이 먹어봤어요, 제가. 아, 다 먹었다. 다 먹었죠? 알맹이, 10개. 다음에 구워서 이제 정력에 좋으니까 이게 10개 이하로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커피 좀 맛있게 떨궈서. 말이 잘 안 나와요. 제가 왜 먹방을 했는지 말씀드리고, 한 2시간을 할 예정이었는데, 처음에는 너무 시간이 기네요. 왜 망치 부인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가요. 시간이 진짜 되게
기네요. 1시간이라는 시간이 1시간 정도밖에 못 할 것 같은데 먹방을 하고 저기 음악을 틀 예정이었는데 바로 그 커피 마시고 넘어갈게요. 커피 마시면서 한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전에 그 KBS에서 환경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동물하고 사람이 공존하는 방법이 있나 없나라는 그런 주제로 했는데 가평 가면 잣이 유명하거든요. 잣, 동동주도 있고 막걸리도 있고 그런데 그 청설모들이 잣을 막 따가는 거예요. 따먹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피해가 심하다. 그래서 뭐 어떤 안 좋은 방법으로 청설모 죽이는 방법들을 생각해보고 그런다 그러는데 제가 그때 고민을 했죠. 저도 저거 어떻게 하면 좋지? 잣나무 꼭대기까지 농약 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왜 은행나무는 청설모들이 안 먹을까? 은행나무 열매는 그 생각을 했죠. 그래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먹게 됐고 먹어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냄새가 좀 나긴 하는데 그래서 먹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그 뭐랄까 그 천연 농약 그러니까 살충제는 그 죽이는 농약이잖아요. 살충제는 죽이죠. 그 곤충들을 어떤 뭐 근데 이걸 잘만 모아서 어떤 연구를 한다면 어떤 천연 농약 중에 싹 죽이지 않고 쫓는 그런 농약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먹방을 4번 더 할 거예요. 오늘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좀 알아주셔서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이 먹방을 하게 됐고 뭐 이유는 없어요. 뭐 떠보는 뜨고 싶은 마음도 있긴 있는데 좀 작고 진짜 이유는 그거예요. 그 천연 농약 죽이지 않고 곤충들을 쫓을 수 있는 농약을 만드는 방법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하는 그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이 먹방을 하게 됐어요. 좀 뜰긴 뜰네요. 10개를 먹었더니 한꺼번에 10개 먹은 적은 거의 없는데 그러면은 다시 경제 뉴스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대자동차 컨소시엄이 한전부지를 10조 5,500억에 샀잖아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이 컨소시엄이. 그래서 노조, 주주, 외신 다 뭐 비난하고 있고 주가는 내려가고 있고. 하지만 전 그 정몽구 회장이 했던 얘기 전에 들은 뭐 얘기한 부분이 참 와닿아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뭐 밑에 사람들이 보고할 때는 한 5조 좀 넘으면 가능하다고 보고를 했는데 정몽구 회장이 직접 금액을 5조 10조 5,500억을 써놨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얘기인즉슨 공공기관에 한전에 들어가는 돈이니까 아깝지 않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 아버지의 피가 다르긴 다른가 참 멋진 이야기인 것 같고 멋진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불법 증여 이런 부분은 뭐그 형까지 받고 뭐 일단 정가는 있으시죠 이분도. 그런데 그때 집행유예 풀려나면서 한 8천억인가를 사회 환원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8천억을 다 했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정몽구 재단이라는 데다도 일부 많이 하셔가지고 그건 좀 아쉬운 점이긴 한데 그래서 정몽구 회장이 정주영 회장 뭐 솥대 물고 남북 그 화해 무드를 조성하셨고 뭐 지금 중단됐지만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개성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많이 그 우리나라의 기록 역사에 남을 정도 경제인으로서 역사에 남을 정도 일을 하셨는데 아버지 피는 속이지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또 다른 한 분 생각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8천억 다 했대요. 제가 기사에서 봤어요. 이센스인가 무슨 거 해갖고 주식 2천억 맞아 해가지고 8천억이 다 됐대요. 사회 환원인데 2천억 정도는 이제 자기 이름을 내건 재단에다 기부한 거죠. 그래서 다 됐고 근데 요거하고 비슷한 경우 하나 있잖아요. 뭐 큰 굴제 기업인데 뭐 지금 마병 중이라서 이런 얘기 하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다 하셨나 이게 좀 궁금해서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안 하셨으면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중국이 성장이냐 개혁이냐 이거 시진핑 주석 들어오면서 뭐 지금 사정의 칼날을
슉슉 날리면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최대 교육국이 중국이죠, 그죠? 중국인데 만약에 중국이 성장을 안 하고 개혁적으로 해서 한다면 수출에 많은 차질이 있을 듯해요. 그러면 뭐 이렇게 수출 기업들이 많이 우리나라가 있는데 어려움을 좀 겪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가깝기도 하고 우리한테 뭐 황사 같은 걸로 피해를 주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 교육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인들 많이 우리나라에 와서 하잖아요. 근데 젊은 친구들이 그 게임하면서 중국 사람들을 짱깨 이렇게 부르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그리고 쌀 시장 개방 문제가 또 있었죠. 농민들 지금 반발하고 시위까지 했는데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서울시청 앞에서 그 식량 주권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있는데 정부는 뭐 513% 관세 매겨가지고 괜찮을 것이다 하는데 그건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 곡물 자급률이 저희 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랍니다. 이건 뭐 밀가루 이런 거 다 포함해서니까. 근데 그 곡물은 아주 기본적인 건데 어떻게 잘 지켜서 그 곡물로 인한 피해가 없었으면 하고요. 이주열 한은 총재하고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제 말싸움을 요즘에 많이 하대요. 통화정책 가지고. 한은에서 하는 건데 왜 최경환 부총리가 금리를 올려라 내려라 뭐 그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아니면 부총리 띄고 자기 하는 총재 하면 될 텐데 그렇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전세값 집값하고 전세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 중인데 강남 재건축 관련돼서 전세값이 많이 오르고 있고요. 더 오를 거란 얘기하고 집 없는 서민들은 이제 어찌 살아야 될까 힘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다고 하네요. 업체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기준에 미달하거나 넘치는 경우 부족분을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뉴스 중 단연 이슈는 IS 이슬람 국가에 대한 연합군들의 공습인데 저는 그 종교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은 해봤는데 이슬람도 하나님 있고 기독교들도 하나님 있는데 왜 그렇게 싸우는지 하나님은 아실지 모르겠고 사람 죽이고 죽는 전쟁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는 싫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면 직접 그냥 뉴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보를 알려드리면 중국하고 미국이 셰일가스와 히토리로 경쟁하고 있다고 하네요. 셰일가스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진흙이 퇴적되어 형성된 셰일층에 에서 나오는 천연가스로 전 세계가 한 60년 정도 쓸 수 있는 양이 매장되어 있다고 하네요. 지하 2에서 3km에 존재하는데 과거에는 장비 및 기술이 부족해서 채굴을 못하고 있다가 요즘에 기술이 발전하여서 채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셰일가스를 많이 채굴한다고 하는데 미국은 연료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바뀌었대요. 이 셰일가스 때문에. 그리고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는 미국이 4.몇 %로 경제 성장률을 올리더라고요. 예측치를. 하지만 매장량은 중국이 더 많답니다. 이 셰일가스가. 그래서 중국도 이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고요. 히토리는 많이 얘기 들으셨죠. 그때 다오이다오 하고 그때 침공했던 그 일본 중국 선언을 일본이 억류하니까 히토리 수출 안 한다 그래서 풀어준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히토류 설명을 잠깐 드리면 히토류는 원소기호 57번부터 71번까지 란탄계 원소 15개와 21번인 스칸디움, 29번인 이리듐 등인데 자연계에 매우 드물게 존재한다 그래서 히토류랍니다. 화학적 성질로는 안정되고 건조한 공기에서도 잘 견디며 열을 잘 전도하는 특징이 있답니다. 상대적으로 탁월한 성질 때문에 전기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풍력 발전, 태양력 발전, IT 산업 등의 여러 분야에 사용되고 하지만 채굴 시 공해가 많이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호주, 캐나다와 연계하여 중국이 잡고 있는 히토리오 시장의 패권을 견제하려 하고 있답니다. 또 국제뉴스 하나 시끄러웠던 부분인데 스코틀랜드 분리 셰일가스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투표가 있었죠. 그래서 현체제 유지하는 걸로 각 박빙이다니 하다가 현체제 유지하는 걸로 한 8포인트가 10포인트 차이 나게 현체제 유지가
이겼는데 그 후에 자치권 확대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있더라고요. 당별로. 그래서 영국이 조금 시끄럽답니다. 프랑스 뉴스 하나 전해드리면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이용을 제한한답니다. 프랑스는. 모든 담배 포장을 갖게 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고요. 저도 담배를 피는 끼견자지만 진짜 끼견자들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네요. 담배값도 오른다고 하는데 저도 빨리 끊고 싶습니다. 서아프리카에 창궐한 에볼라 바이러스의 확산 속도가 무섭다고 하네요. 여기서 에볼라 바이러스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설명드리면 치사율이 높은 급성 열성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잠복기는 2일에서 21일이고 잠복기 후에 갑자기 발생하여 열, 오한, 두통, 식욕부진, 근육 통증의 증상이 있고 오심, 구토, 인후통, 복통, 설사를 일으킵니다. 감염 경로로는 사람의 혈액이나 체액을 직접 접촉해 의해서 감염이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발생이 안 됐는데 사망률이 한 80%, 60% 된다고 하네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법 하나 말씀드릴게요. 헬스닷컴에서 갖고 온 자료인데 일단 1번은 심호흡을 하라. 두 번째는 손을 따뜻하게 하라. 네 번째는 껌을 씹어라. 네 번째는 감사했던 기억을 떠올려라. 다섯 번째는 작은 돈을 기부해라. 여섯 번째는 웃긴 영상을 봐라. 일곱 번째는 손을 써라. 여덟 번째는 자연과 접하라. 아홉 번째는 기분이 좋아지는 행동을 해라. 열 번째는 향기의 도움을 받아라. 그러니까 보니까 10가지 내용을 보니까 스트레스를 잊으라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에 계속 얽매이지 말고 있는 게 가장 좋은 스트레스 해소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젊음을 유지하는 4가지 습관이라고 나왔는데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래서 금연과 스트레스 관리, 여기도 스트레스가 나오네요. 채소, 건가류 등 건강식 먹기, 꾸준한 운동, 두뇌 건강 관리, 이렇게 젊음을 유지하는 4가지 습관이 있답니다. 그리고 문화 쪽의 얘기로 춘향전의 이몽룡이 실존 인물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학계에서 검증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사는 수원에 저희 집 앞길이 이몽골 길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몽룡이 과거 보러 갈 때 지나간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전남 화순의 절경인 이서적벽이라고 이서적벽이 있는데 30년 만에 일반에 공개된다고 합니다. 근처를 지나가시는 분들은 한번 들려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가 수원 사는데 수원에는 가을에 화옥문화제가 열립니다. 정조대왕 능행차를 재현하는 게 하이라이트이고요. 시간이 나시면 한번 들러보시고 화성행궁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 화성행궁 정면 누각 이름이 신풍루입니다. 신풍루는 이제 정조대왕이 두 번째 고향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풍을 해놔가지고 고서에서 따온 내용이긴 한데 그 앞에 느티나무가 세 그루가 있어요. 느티나무 세 그루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품자의 형상을 따서 느티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상징한다고 해요. 근데 가서 보면은 기역자 아니면 니은자예요. 품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도 연락을 해보고 알아봤는데 자료가 없대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래서 제 추측인데 일제가 아마 정신문화 말살시키려고 한 사례가 아닐까 하는데 자료가 나오면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충 뉴스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보니까 한 30분 정도 조금 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대학생들이 스펙에만 너무 얽매여서 과거에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동아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봉사 동아리가. 근데 지금은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재용 부회장한테 편지를 썼어요. 등기로 붙였고. 제 의견을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편지 내용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재용 부회장께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수원에 사는 권익산이라고 하고 올해 46살입니다. 외람되게도 제가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동기는 대학생들이 학점 또는 토익 점수 등 스펙에만 매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워서입니다. 제가 대학 생활을 할 때만 해도 교내 봉사활동을 하는 동아리가 여러 개 있었고
그 활동도 활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부회장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자 합니다. 삼성에서 신입사원 채용 시 대학생활 중 봉사활동을 한 내용을 에세이로 제출하게 하고 필수 항목으로 정한다면 최소한 삼성에 지원하는 대학생들은 봉사활동, 나눔에 신경을 쓰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젊은이들이 조직과 융화되기도 쉽고 잘 적응하여 삼성의 경영 이념을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이 앞서서 이런 채용 방식을 선택하면 많은 기업으로 확산되어 우리 사회가 봉사와 나눔이 충만한 사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삼성의 채용 방식에 봉사와 나눔이 포함됐다는 뉴스를 듣길 기대합니다. 9월 12일 날 보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고 또 제가 50일 정도 그 삼성 엔지니어링에서 시공하는 탕정에서 폐수 공장, 폐수 정화 처리 시설에서 일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거 아실 거예요. 저기 근로계약서는 사본을 복사해주게 돼 있어요. 두 부를 만들어서 나눠주거나. 근데 그거를 제가 있던 회사에서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노동사무소에다가 신고를 했죠. 두 가지를. 첫 번째는 근로계약서 배부를 안 해준 거. 두 번째는 재계약 안 하고 계속 일 시킨 거. 그래갖고 봤더니 근로계약서가 제가 한 10만원 정도 받는 정도로 알고 그냥 갔는데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고 15만원짜리로 돼 있어서 아직 돈이 안 들어왔는데 좀 한 300만원 정도를 더 받을 것 같아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근로계약서 사본은 꼭 가지고 계시고 항상 거기에 맞게 요구를 하셔도 됩니다. 노조가 없다 하더라도. 그리고 노조 있으면 다 하실 테지만. 그리고 그 4대 보험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한 달 이상 근무를 하고 한 달에 20일 이상 일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법에 4대 보험을 들어주게 돼 있어요. 의무사항이에요. 근데 이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해달라고만 했을 때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제재 조항이 없어요, 법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인영 의원 사무실 보좌관한테 일단 몇 번 전화는 했는데, 노동법에다 넣든지, 다른 법에다 넣든지 해서 제재 조항을 좀 넣어줘라. 그럼 국회에서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넘어서지 않았냐. 그래서 그런 걸 지금 제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가지 제안을 했어요. 첫 번째는 KT에 제안을 한 건데 제목은 사랑농풀이라고. 추진 배경은 뭐냐면 독거노인 및 사회적 약자가 사망 후에도 방치되어 나중에 사망 사실이 확인되는 참담한 뉴스를 우리 후손에게 접하지 않게 하며 사랑과 나눔이 우리 사회의 중요 가치로 자리 잡아 소외된 이들이 줄어들게 하기 위함. 추진 방법: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독거노인 및 사회적 약자의 전화번호 확보하고 휴대폰이나 유선전화가 없는 경우에는 KT에서 저가폰을 무료로 공급. 두 번째로는 일반 고객 중 1항에 해당되시는 분들께 주 1회 이상 연락하는 고객은 일정 부분의 통신요금 감면. 효과로는 KT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기업 이미지 상승, 사회적 약자에게 최소한의 행복 부여 가능, 통화를 하는 고객이 사회적 약자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사랑나는 문화 확산에 기여. 이거 말고도 좋은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일단 KT가 제가 쓰는 휴대폰이 KT, 그래서 KT에다 했는데 이메일을 보냈는데 읽어보지도 않았더라고요, 아직. 그 담당자가. 그래서 읽어보라고 전화 한번 다시 할 거고,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요금제 많이 깎아주고 하는데 돈 얼마나 들지 모르겠지만 홍보는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추진 중인 내용이 꿈과 함께 미래를이라고 해서 신데렐라 통장, 백설공주 통장을 제가 국민은행에 제안을 했어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안 배경: 국민들이 예금하는 비율이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어릴 적 꿈과 결합된 예금 상품을 개발하여 예금을 독려하기 위함. 신데렐라와 백설공주는 전 세계인이 다 알고 있는 동화입니다. 이에 착안하여 신데렐라 통장과 백설공주 통장을 만들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예금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려 합니다.
어린 시절의 꿈을 같이 한 통장은 어른이 돼서도 작은 금리 차이 때문에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되며 향후 어른이 돼서도 이 통장이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통장이 될 것이라 판단됨. 시간이 지날수록 여성이 집안의 경제 주도권을 갖는 경우가 많기에 향후에 무궁무진한 고객의 확보가 가능. 글로벌 시대에 국민은행이 해외 시장에서 영업을 하면서 두 가지 통장은 적은 홍보로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음. 홍보 방안으로는 백설공주 통장. 통장 개설 시 빨간색 사과 모양의 저금통을 고객에게 전달하여 항상 집에 두고 생각할 수 있게 함. 전 세계에서 가장 붉은 사과는 한국에서 나오는 홍옥이므로 통장 개설 시 고객에게 나누어줌. 신데렐라 통장. 호박이 마녀의 마술에 의해 마차로 변하는 것에 착안하여 호박 모양의 저금통을 고객에게 선물하여 생각나게 함. 고객 중 무작위로 행운권을 추첨하여 백인 또는 천인 중에 당첨된 고객에게 유리구두 소장용 선물. 관리 방법. 고객에게 국민은행이 가지고 있는 금융 노하우를 고객의 연령대에 맞게 제공하여 지속적 관리. 고객이 카드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평생 고객이 될 수 있도록 관리. 두 가지 통장에 관계된 이벤트를 실시하여 항상 고객의 꿈과 함께 국민은행을 기억할 수 있도록 홍보. 이런 내용을 보냈어요. 그리고 또 한두 가지가 더 있는데 뭐 이렇게만 말씀드리기로 하고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진 않았지만 그래도 첫 번째 방송에 저기 매니저하고 둘이 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찾아주신 그 운동화 똥가방님, 그 윤석진님, 좌좀 지도원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일요일 날 9시에 방송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지금 방송 내용은 그 녹화를 해서 그 재방송을 계속 틀 예정이고요. 다음에는 좀 더 그 화면을 쳐다보면서 읽지만 않고 화면을 쳐다보면서 하는 방송이 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니저님은 녹화 중단해 주시고요.